안녕하세요. 중년연애교습소의 예진쌤입니다. 수강생 여러분들은 여자들이 바람을 피면 꼭 하는 행동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평소에 남자들에게 여우처럼 눈웃음을 치며 꼬리를 잘 친다거나 평소에 끼를 잘 부린다는 그런 뻔한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참고하셔서 현재 만나고 있는 여자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꼭 기억해 두셨다가 바람을 피는 낌새가 보이면 상처받기 전에 그 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남기고 싶은 말씀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 예진쌤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혼을 한 지 오래됐거나 장기간 연애를 하고 있는 커플이라면 남녀 모두 번태로움을 느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반복되는 일상들이 매우 단조롭게 느껴지기 때문에 몸과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일들이 없다고 느끼고 일탈까지 꿈꾸게 되는데요. 이렇게 일탈이 시작되면 오랜 기간 쌓아둔 신뢰가 깨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결국 이혼이라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배우자의 일탈을 눈감아주는 부부는 거의 없듯이 실제로도 이혼 사유의 80% 이상이 배우자의 불륜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일탈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여자를 미리 파악하고 배우자의 일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바람기 많은 여자는 초반에 싹을 잘라놔야 합니다. 지금부터 바람을 피우는 여자들이 자주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여자입니다.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갈 수 없었지만 요즘은 다시 해외여행을 다니는 여성들이 정말 많아졌고 수강생 여러분들도 예전보다 해외여행을 더욱더 자주 다니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여자가 바람필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을까요? 단순하게 해외에 나가서 곁에 없으니 바람을 필 확률이 높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정신의학적인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외국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심리적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고국이라는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나라의 문화권에 살기 시작하면 인간은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개방적인 사고를 갖게 되고 유연한 사고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하는 서양으로 여행을 간다면 일반 여성들도 한국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스킨십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한국에서는 자물쇠를 꽁꽁 걸어 잠궈둔 것 같은 보수적인 여자도 해외만 나가면 풀어지고 쉬운 여자가 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됩니다. 그 결과 해외로 자주 나가다 보면 거짓말도 쉽게 하게 되고 바람을 피울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과 시차가 많이 나는 국가에 놀러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잘 시간에 상대방은 깨어 있을 것이고 연락이 닿지 않는 동안 쉽게 바람을 필 수 있으며 특히 외국에서는 알아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개방적인 환경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해외여행을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고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일방적으로 막는다면 관계에 금이 갈 수 있으니 수강생 여러분께서 시간을 내서라도 여행을 같이 가주시는 것이 좋죠. 함께 여행을 다니시다 보면 사이도 돈독해지고 더욱더 끈끈한 관계가 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핸드폰으로 셀카를 자주 찍어서 프로필 사진을 빈번하게 바꾸거나 SNS에 올리는 여자입니다. 수강생 여러분들도 주변에 보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수백 장이 넘어가고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사진이 바뀌는 여자들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런 행동의 가장 큰 특징은 타인들에게 관심을 받기 위한 의도가 가장 큰데요. 물론 타인이라는 대상 속에
이성의 관심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의학적으로도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일수록 셀카를 자주 올리는데요. 특히 자신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얼굴의 오른쪽이면 오른쪽이 잘 보이는 사진을 올리고 정면에 자신이 있으면 정면 사진을 많이 올립니다. 실제로 카카오톡에 본인의 얼굴이 잘 드러나는 셀카를 프로필 사진에 올려놓는 사람의 비율은 28%도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셀카를 자주 찍는 나르시시즘의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본인의 외모에 자신감이 넘치고 자신의 외모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해 줄 것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영국 브루넬 대학교의 타라 마샬 박사가 SNS에 셀카를 자주 올리는 약 500여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 거의 대부분 자기애가 강하게 나타나는 나르시시즘 성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었고, 특히 이런 여성들은 자신의 몸매 사진 또한 거침없이 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런 몸매 또한 남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혹독하게 관리하는 편이지만 일반적인 여성들이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서 온라인에 자신의 사진을 잘 올리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여자들은 대부분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자신의 잘난 모습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렇다 보니 본인이 잘 만나고 있는 애인 관계도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보다 더 괜찮은 남자를 발견하면 쉽게 마음을 바꾸고 바람을 필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과소비도 심한 편이라 아마 대부분의 남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이기도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여성이 대부분 얼굴이 예쁜 편이라 얼굴값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남자분들이 계시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인격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인격 장애가 있는 부분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나르시시즘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오랜 시간 공들여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여자는 남을 잘 믿지 못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평소에도 의심이 많은 여성입니다. 말 그대로 의심이 많다는 것은 주변의 상황이 바뀌는 것에 적응하는 것을 무척 어려워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안감을 자주 느끼고 애정 결핍이 심한 타입인데요.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의심이 많은 여성을 대상으로 캐롤라이나 대학의 교수인 닐 교수가 연구를 한 결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본인의 연인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도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쉽게 한눈을 팔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시면 아무래도 본인이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당하기 전에 먼저 바람을 펴야겠다는 생각까지 갖게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형태의 심리를 심리학에서는 투영 효과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정립한 이 이론은 자신의 숨기고 싶은 행동이나 마음을 오히려 남에게 뒤집어 씌워서 생각하는 경우를 뜻하는데요. 이렇게 남을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애인에게 바람을 피우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이기 시작하며 어떻게든 작은 꼬투리라도 잡아서 흠집을 내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본인이 먼저 선수를 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죄책감 또한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 여성분이 만약에 수강생 여러분들을 의심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계속 트집을 잡는다고 하면 오히려 그 여성분이 바람을 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신상이 나오면 본인의 경제 능력에 맞지 않게 가격이 부담스럽더라도 꼭 구입하려고 하는 여자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거나 비싼 신상백이 나왔을 때 어떻게든 무리해서라도 바로바로 구입하는 여성분들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과시하고 싶어하는 나르시시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보여지는 물건으로 본인의 잘남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짧은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한 것인데요. 비르츠부르크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신상 물건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진득하게 만나는 진지한 관계보다 짧고 가볍게 만나는 관계를 더 많이 맺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을 내세우고 남에게 자랑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새로운 물건을 빠르게 소유함으로써 남들에게 자신의 경제력이나 안목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통해 본인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과시욕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본인의 지갑 사정은 녹록치 않지만 남자친구에게 매번 신상 가방을 사달라고 조르는 여자들이 은근히 많은 이유도 이런 상황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죠. 결국엔 이렇게 물건에 집착하는 여자를 감당하실 수 있을 만큼 재력이 빵빵한 남자분이 아니라면 언젠간 이런 연유로 인해 이별 통보를 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평소에 여성분이 자기 자랑이 심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며 무리해서 쇼핑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신중하게 다시 판단해 보시길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자면 첫 번째는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여자. 두 번째는 핸드폰으로 셀카를 자주 찍어서 프로필 사진을 빈번하게 바꾸거나 SNS에 올리는 여자. 세 번째는 남을 잘 믿지 못하는 성향인 평소에 의심이 많은 여자. 네 번째는 새로운 신상이 나오면 본인의 경제 능력에 맞지 않게 가격이 부담스럽더라도 꼭 구입하려고 하는 여자입니다. 꼭 잘 숙지하시고 기억해 두셔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을 만나 오래오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지금까지 중년연애교습소의 예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차에 접어든 신혼인 30대 남자입니다. 저는 현재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아내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아내와 저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편이지만 가끔 처가와 관련된 일들로 마음에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아내의 친정은 꽤 어려운 형편이죠. 결혼 전부터 아내가 친정에 지원해줘야 할 부분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결혼 생활 속에서 그 부담이 더 실감나고 있어요. 아내는 결혼 전부터 이미 어머니의 생활비와 동생의 학비, 그리고 친정집 월세까지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러한 상황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결혼을 결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인 압박이 조금씩 다가오면서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처가가 어려운 상황이라 아내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결혼한 후에는 저희 부부만의 생활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꾸려가고 싶기도 하거든요. 결혼 후부터 저희는 작은 꿈 하나를 꾸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이름으로 된 집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우리만의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꿈은 결코 쉽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용돈조차 쓰지 않으며 가능한 한 모든 비용을 아끼고 있죠. 한 푼이라도 더 저축하기 위해 점심도 저렴한 걸로 해결하고 작은 사치조차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내도 저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녀는 월급의 절반을 친정에 보내고 남은 절반을 저희 둘의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두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서도 늘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죠. 때때로 친구들이 모여 술 한잔을 하자고 연락이 오면 저도 잠시 일상의 고단함을 잊고 싶지만 지출을 생각하며 마음을 접곤 합니다. 아내도 종종 미안한 표정으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나아질 거야. 라고 말해주지만 서로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운 걸 느꼈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고민이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걱정이 되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내의 여동생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며 큰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었죠.
구체적인 금액을 듣고 나니 아찔할 정도였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준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가족을 위해 늘 애써온 사람이기에 여동생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하지 못한 채 한숨을 내쉬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도 그 금액이 부담스러워. 우리도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니까. 라며 어렵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역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의 꿈을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 애쓰고 있는데 이렇게 큰 돈이 처가로 빠져나가게 된다면 저축은커녕 당장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었고 저 역시 그 사이에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무거운 결단을 내렸다는 듯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동생에게 필요한 결혼 자금을 지금까지 자신이 모은 돈에서 해주겠다고요. 저도 아내의 의지를 알고 있었지만 우리의 목표인 집 마련을 위해 이 정도 큰 지출은 재고해야 한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만류했습니다. 우리도 힘든 상황이잖아. 이건 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 말을 들은 아내의 얼굴에 그동안 쌓여온 감정들이 번뜩이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화가 난 듯 감정이 격해진 목소리로 말을 쏟아냈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 결혼 전에 이미 처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잖아. 그걸 다 알고 결혼한 거 아니야? 내 여동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내가 돕는 게 당연한 거야. 그 순간 그동안 아내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불만과 책임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잠시 할 말을 잃고 아무런 답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더 이상 제 말은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력감과 실망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아내와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버텨온 시간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몇 년을 이어온 계획과 저축 하나씩 쌓아 올리던 우리의 꿈이 어느 순간 나만의 환상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매달 허리띠를 졸라매며 힘겹게 모아온 돈, 함께 이루고자 했던 꿈들이 마치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흩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헛된 희생이었던가 싶은 마음이 들어 참담했습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애쓰며 버텨왔는데 돌아보니 내가 기댈 언덕은 없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뒷걸음질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를 이해하려 했지만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막막함 속에서 혼자 서 있는 듯한 그 기분, 결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처제의 결혼식이 지나고 한편으로는 허탈감이 남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작지만 확실한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아내가 친정에 보내는 생활비가 줄어들 테니 그만큼 우리가 더 빠르게 돈을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달 생활비의 부담이 줄어든다면 지금까지 꽉 조였던 허리띠를 조금은 덜 매도 되겠지요. 그리고 그 여유를 온전히 우리의 목표, 즉 집을 마련하는데 쓸 수 있게 된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걸음이 느려진 듯해도 이제는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우리 두 사람만을 위한 미래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쌓여가는 저축통장 잔고를 상상하며 꿈을 향한 새로운 동력이 생기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울렸습니다. 화면에 여동생이라고 뜨는 것을 본 아내는 별일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처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좀 도와줘. 정말 큰일 났어. 아내는 순간 놀라서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잠시의 침묵 끝에 처제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도박에 손을 대면서 큰 돈을 잃었고 이제는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집 보증금까지 빼앗길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갈 데가 없어. 언니,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처제는 울먹이며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아내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이 없었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희망이 또다시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저 반복되는 악몽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결국 우리 둘이 함께 모아온 돈으로 처제의 보증금을 새로 마련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으로 한숨을 깊게 내쉬고 이미 힘들게 쌓아온 저축을 들고 처제에게로 갔습니다. 처제의 남편은 머리를 숙인 채 눈물을 글썽이며 아내 앞에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이번 일은 평생 은혜로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번이나 다시는 도박에 손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울컥한 표정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이어갔습니다. 아내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이제는 정말 잘 살아야 해. 이 기회를 절대 헛되이 하면 안 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힘들게 나왔을지 그 순간 아내의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엿보였습니다. 저 또한 그 장면을 지켜보며 한편으로는 허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의 결단과 따뜻한 마음에 무거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정도 일이 정리되고 마음의 짐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느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 한숨 돌리려는 찰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고모의 번호가 떠 있었고 평소와는 다른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셨어. 집에 와보니 거실 한가운데 쓰러져 계시더라. 내가 병원으로 모셨으니 빨리 병원으로 가봐.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계셨기에 발견이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저 막막함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이제 겨우 숨 돌릴 틈이 생겼다고 느꼈는데 또다시 삶이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고 마음 한편에 남아있던 작은 안도감마저 산산이 부서져 버린 듯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의사에게 설명을 들었지만 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이 귀에 맴돌 뿐이었습니다. 고령의 나이와 혼자 계셨던 시간이 길어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면서 저는 아내에게 아버지를 우리 집으로 모셔와 직접 돌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버지가 홀로 계시다 쓰러지신 만큼 더 이상 혼자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여보,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우리도 둘 다 바쁘고 집에서 돌보는 건 너무 힘들 거야. 차라리 요양원에 모시는 게 맞지 않을까? 아내의 반대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이 상황에서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오고 싶다는 제 마음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버지가 이런 상태인데 내가 직접 돌봐야 할 것 같아. 제 진심을 담아 설득하려 했지만 아내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여보, 나도 아버님 걱정돼. 그렇지만 우리가 돌보기엔 무리가 있어. 전문가들이 있는 요양원이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어. 아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그 순간 아버지를 위해 무언가 해드리고 싶었던 저의 작은 소망이 부딪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서로를 이해하려고 했지만 복잡한 마음속에 갈등이 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내와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며 고민을 거듭했지만 결국 아내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는 것은 결코 쉽게 내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집에서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요양원으로 가는 날 병원에서 휠체어에 앉아 계신 아버지를 보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모든 걸 이해하겠다는 듯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그 따뜻함이 오래전과 다를 바 없었지만 지금은 어쩐지 더 가늘고 힘이 빠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아버지를 위한 방이 마련되어 있었고 간호사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방을 둘러보며 아버지께서 잘 지내실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향해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 속에서 왠지 모를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꼭 안아드리며 돌아서 나오는데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없이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서는 길,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게 된 현실이 가슴을 짓누르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아버지의 요양비라도 조금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오랫동안 묵묵히 쌓아둔 적금 통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고된 절약과 희생이 담긴 그 통장이 우리 가정의 작은 버팀목이 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통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머뭇거리더니 믿기 어려운 말을 꺼냈습니다. 그거 예전에 동생 남편이 도박 때문에 큰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당신 적금까지 깼어.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내 적금을 깼다고. 어떻게 그렇게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어? 제가 격앙된 목소리로 따져 묻자 아내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생각해봐. 난 결혼 후에도 친정과 우리 집 생활비까지 책임지고 있어. 다른 여자들처럼 남편이 벌어주는 돈으로 편하게 사는 것도 아니라고. 나도 힘들어 알겠어? 아내의 말에 황당함과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무리 처가 사정을 이해하려 해도 이번에는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적금을 깨서 쓰면서도 오히려 제게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자신의 희생을 강조하는 아내의 모습에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분노를 참지 못한 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다른 집들은 힘든 처가가 있으면 대출까지 받아서 도와주더라.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해? 내가 그렇게까지 부탁한 것도 아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억울함과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럼 넌 우리 집에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게 있긴 해. 처가에 지원할 거라고는 내가 다 감수해줬고 그동안 나도 모르게 내 적금까지 깨서 가져가 놓고도 이런 소리를 하냐. 우리는 언제까지 내 친정만 위해 살아야 하는 건데.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고 아내도 제 말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 살림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당신이 몰라서 그래. 나는 매달 생활비의 반을 댔고 친정도 돕고 있어. 그런데도 이게 내 잘못이란 말이야? 서로에 대한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얽히고 꼬여버린 채 우리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처가와 우리 가정을 모두 위해 희생했다고 주장했고 저는 그동안 묵묵히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저의 인내가 산산이 부서지는 듯한 실망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혼란스럽고 끝이 보이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이라는 선택을 쉽게 내리지 못했던 걸 보면 여전히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함께했던 시간 그리고 그동안 함께 쌓아온 것들을 한순간에 놓아버리기엔 저 스스로도 망설임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범하게 지나가던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문득 뉴스를 틀었는데 그 순간 화면 속에 낯익은 얼굴이 잡혔습니다. 처제의 남편이었습니다. 경찰에게 이끌려가며 손에 수갑이 채워진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뉴스 자막에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전세 보증금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이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불안감과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아내도 그 장면을 목격하고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얗게 질린 얼굴로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상황이 단순히 누군가의 잘못으로만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참아왔던 감정이 끝도 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마치 두 손 두 발을 닫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화면 속 처제의 남편이 경찰에 체포된 장면을 보며 처음엔 아무런 말도 못하고 멍하니 있더니 이내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이제 정말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는 모든 책임을 내려놓는 듯한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도 도와줄 필요가 없겠지. 그래도 이제는 끝이네. 그 말에서 느껴지는 어딘가 모를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처가에 대한 부담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가득했던 아내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한계에 다다른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차마 무슨 말을 더 덧붙일 수 없었고 그저 속이 조금은 시원해지면서도 씁쓸함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간의 장기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문을 열자마자 아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집안에는 따뜻한 음식 냄새가 가득했고 그동안의 피로가 한순간에 풀리는 듯 했습니다. 여보, 얼마나 고생 많았어? 아내는 반가운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움과 애틋함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테이블에는 제가 좋아하는 요리들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고 아내는 미소를 띠며 여기 앉아. 오랜만에 당신 좋아하는 것들 해봤어. 라며 의자를 내밀어 주었습니다. 따뜻한 음식들이 식탁을 가득 채운 것을 보니 출장 동안 힘들었던 순간들이 저 멀리 밀려나는 것 같았습니다. 첫 한 입을 떼자 아내는 제 표정을 유심히 바라보며 맛있어? 힘들었지? 하고 다정하게 묻는데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아내의 환영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오랜만에 집에서 느긋하게 쉴 수 있다는 생각에 방으로 들어가 몸을 뉘었습니다. 출장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며 잠에 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망설이는 듯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아내의 표정은 어딘가 무거워 보였고 순간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사실 엄마랑 동생이 집에서 쫓겨나갈 위기에 처했어. 지금 갈 곳이 없어서. 아내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어렵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해줄 수 없을까 해서 합가를 요청해 보려고 해.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에 정적이 흐르며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오랜만에 집에 돌아와 이제서야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장모님과 처제까지 함께 살게 된다는 소식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내는 저를 바라보며 힘들겠지만 우리 가족이 잠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라고 말했지만 그 부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순간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아버지, 몸도 불편한데 결국 요양원으로 보내드렸어. 그런데 사지 멀쩡한 사람들을 우리 집에 들이자고.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내는 제 예상치 못한 분노에 당황한 듯 물러섰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난 우리 가족, 우리 둘만의 삶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까지 애쓰고 있는데 대체 언제까지 내 친정만 챙겨야 하는 거냐고. 제 분노에 잠시 말을 잃었던 아내는 이내 참았던 감정을 터트리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 엄마랑 동생이 오고 싶어서 오겠어? 사위 눈치 보며 여기서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당신도 알 텐데. 엄마도 오기 싫어해. 그런데 진짜 갈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부탁하는 거잖아. 아내의 눈빛에는 억울함과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으니 목소리만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한참 동안 쌓였던 감정을 쏟아냈고 저는 그 말들이 고스란히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기분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또다시 아내의 뜻대로 장모님과 처제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그저 또 한 번 아내의 부탁을 들어준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일상에 적응해 가던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 가능한 빨리 와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급히 아내에게 상황을 알리며 여보, 아버지 상태가 안 좋으시대. 같이 가줄 수 있을까?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 여보, 나 분명히 말했잖아. 오늘 동생 생일이라고. 가족들 다 모이기로 했어. 당신 혼자 다녀와. 순간 멍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들은 상황에서 동생의 생일이 더 중요하다는 아내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약속이 있었다는 듯 무심하게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움과 실망감이 교차하며 속이 쓰라렸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를 뵈었을 때 의사에게 들은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고 우울증 초기 증세까지 보인다고 했습니다. 혼자 요양원에서 지내시며 쌓인 외로움과 불안이 아버지의 마음을 잠식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고도 깊은 한숨을 내쉴 뿐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서 한동안 곁을 떠나지 못하고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으며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집 문을 열자마자 마주한 광경에 멍해졌습니다. 거실에서는 밝은 웃음소리와 함께 처가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장모님과 처제는 풍선과 화려한 장식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내도 그들 사이에서 즐거운 표정으로 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처제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빠, 선물은 동생 생일인데 빈손으로 온 건 아니겠지? 그 순간 억누르던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의 위중한 상태를 듣고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무너졌는데 이 집에 들어서는 순간 맞이한 현실은 너무도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환한 웃음과 생일 축하가 아버지를 향한 슬픔과 깊은 외로움 속에서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더 두는 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루하루 병약해져 가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차마 마음이 놓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서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께 제대로 된 돌봄을 해드릴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아버지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서 장모님과 처제가 놀란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듯 둘 다 입을 다문 채 저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는 모습이었죠. 아내는 그들의 반응을 살피며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뿐이었기에 장모님과 처제가 불편해할까 걱정하는 마음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그런데 장모님과 동생이 불편해하시니까 혹시 아버님 집 한 돈으로 두 분이 편히 지내실 곳을 구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해졌습니다. 너무도 뻔뻔한 요구에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고 그동안 쌓여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저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아버지 요양원에 모시느라 집까지 처분하셨는데 그 돈으로 내 가족이 편히 살 곳을 구해달라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대체 너희 집안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이야? 아내는 제 분노에 놀라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겠다. 너랑 너희 가족들이랑은 정말 같이 못 살겠다. 이혼하자. 제 결심이 담긴 말을 듣고 아내는 충격을 받은 듯 그 자리에서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불만과 실망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며 이제는 이 관계를 더 이어갈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다는 결심이 서자 차가운 목소리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장모님과 처제, 그럼 둘 다 데리고 당장 나가. 이 집에서 한시도 더 못 보겠으니까 내 집에서 당장 꺼져. 제 말에 아내는 충격을 받은 듯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네 가족을 위해 내가 얼마나 양보하고 이해하려고 애썼는지 알아. 그런데 이제 보니 그걸 다 당연하게 여겼지. 아버지 요양원에 모시느라 집까지 처분했는데 그 돈으로 내 가족이 편히 살 집을 구해달라고. 이게 정말 할 소리야? 거실은 싸늘하게 가라앉았고 장모님과 처제도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한 채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저 그들이 떠나줬으면 하는 바람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당신네들끼리 나가서 원하는 대로 서로 의지하며 살아. 더 이상은 안 돼. 그 순간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결심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고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해소되는 듯 했습니다. 이혼 후 집은 조용해졌고 오롯이 저와 아버지 둘만 남았습니다. 혼자 되었다는 허전함이 없진 않았지만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주는 평온함이 마음을 채워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감정 소모를 할 일도 없고 오롯이 아버지께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겁니다. 아침이면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따뜻한 미음을 정성스럽게 끓여드리고 날씨 좋은 날에는 휠체어에 아버지를 모시고 가까운 공원에 산책을 나가곤 했습니다. 공원에서 바람을 느끼며 조용히 앉아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마음의 평온을 되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가끔 미안한 듯 괜히 너에게 부담 주는 것 같구나. 하고 말씀하시곤 했지만 저는 그때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부담이라니요. 지금 이 시간이 저한테 얼마나 소중한데요.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함께 지내는 동안 아버지의 얼굴에도 점점 안도와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50대 후반 남성입니다. 제가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 드리려 합니다. 30대 후반이 되도록 결혼을 못하고 있었어요. 하수구를 뚫는 일을 하고 있었죠. 냄새도 나고 또래에 비해 나이가 들어 보여서 여자들이 좋아하지 않았죠. 저랑 같은 하는 분들 중에 60대 어르신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저를 엄청 좋아하셨어요. 젊은 사람이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을 성실하고 열심히 한다며 말이죠. 그분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나와서 일을 하시곤 하수구 배관을 안 막히게 하는 기술을 발명한다고 하셨어요. 하루는 어르신의 초대로 어르신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아주 누추하고 좁은 방이었어요. 거기는 어르신의 아내와 예쁜 30대 초반의 딸과 20대 중반의 아들이 있었어요. 어르신이 일은 조금하고 발명만 한다고 하셔서 가족들은 너무 궁핍하게 살았어요. 그 어르신은 저와 딸을 이어주려고 했어요. 저는 너무 좋았죠. 어르신의 딸이 당신을 처음 봤을 때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잠시 쳐다보다가도 이내 눈을 피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어르신께서는 딸에게 당신과의 만남을 제안하셨고 딸은 곤란한 표정으로 머뭇거렸습니다. 딸은 예의상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어깨는 경직되고 눈빛에는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어르신의 딸은 곤란하다는 듯 작은 목소리로 아빠, 저 그런 생각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주의 깊게 바라볼 때마다 딸은 고개를 돌리거나 다른 일에 몰두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당신을 칭찬하며 딸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권하셨지만 딸은 당신을 보는 눈길에 조심스러운 거리를 두려는 태도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나는 어르신의 딸에게 더 다가가고 싶어서 최대한 친절하게 그리고 자주 웃으며 다가가려고 노력했어요. 평소 일할 때 입던 작업복 대신 깔끔한 옷을 입고 최대한 단정하게 보이려고 머리도 신경 써서 손질했죠. 어르신의 집에 갈 때마다 작은 선물을 준비해 갔어요. 때로는 고심 끝에 고른 과자 상자나 꽃 한 송이 같은 것들이었는데 미경 씨에게 이거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라며 건넸죠.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받았지만 곧장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어요. 나는 대화를 나누며 내 삶과 일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하수구 일을 하면 힘들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잖아요. 저도 보람을 느껴요. 라고 말하면서 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어요. 그녀는 잠시 흥미를 느끼는 듯 했지만 이내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였어요. 한 번은 어르신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내가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내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죠. 저는 항상 성실하게 일하고 예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에요. 라고 말했는데 그녀는 잠깐 내 눈을 바라보며 네, 그렇군요. 라고 짧게 대답하고는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시선을 피했어요. 하지만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죠. 혹시 주말에 산책이라도 같이 하실래요? 라고 물어봤지만 그녀는 약간 당황한 듯 저는 약속이 있어서요. 라고 답하며 말을 돌렸어요. 나는 그녀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죠.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로 시작해 그녀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나 취미에 대해 물어봤어요. 혹시 좋아하는 음악이나 영화 있으세요? 라며 일상적인 주제로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대답하고 나서 곧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그녀가 좋아할 만한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예를 들어 어르신께 물어보고 그녀가 좋아하는 과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과일을 사서 집에 들고 갔어요. 미경 씨, 이거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가져왔어요. 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했죠.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여전히 나와 깊이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또한 내가 그녀와 시간을 함께 보낼 기회를 만들기 위해 어르신께 집에 자주 들러도 되냐고 허락을 받았어요. 어르신이 허락하신 후 나는 주기적으로 그녀의 집을 방문해 함께 시간을 보냈죠. 어르신과 함께 발명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틈틈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고 종종 식사 후 함께 차를 마시는 기회도 얻었어요. 어느 날 나는 그녀에게 나의 진심을 담아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미경 씨, 저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어요. 저를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녀는 당황한 듯 했지만 내 진심 어린 표현을 듣고 한참 생각에 잠긴 듯 했죠.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여전히 나와의 관계에 대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와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듯 했다.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와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가까워지는 기회를 가졌다. 함께 거리를 걷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며 우리는 조금씩 더 자연스러워졌고 그녀도 나를 향해 미소를 더 자주 짓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지며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 장인어른의 오랜 꿈이었던 발명품이 마침내 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맞았습니다. 장인어른은 평소 말씀하시던 배관 막힘 방지 기술을 거의 완성해 가고 계셨고 그 기술을 시장에 내놓는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의 가정 형편상 투자금을 마련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죠. 저는 이 발명이 장인어른뿐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아내와 장인어른을 한자리에 모시고 진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장인어른, 그동안 힘들게 개발해 오신 이 발명품을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제 전 재산을 투자하겠습니다. 장인어른은 한동안 믿기지 않는 듯 놀라며 저를 바라보셨고 아내도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자위야, 이렇게 큰 결정을 해주다니 정말 고맙구나. 장인어른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는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여보, 이거 여보가 하수구 뚫어가며 힘들게 번 돈이고 너무 큰 돈이야. 아버지는 하시는 것마다 망했었어요. 괜찮아. 나도 이거 발명하시는 거 지켜보고 확신이 있어서 투자하는 거야. 며칠 후 우리는 함께 투자 절차를 진행했고 장인어른의 발명품은 마침내 공장에 생산 주문이 들어갔습니다. 장인어른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기뻐하셨고
나도 가슴 벅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작은 가정과 장인어른의 오랜 꿈은 하나의 목표 아래 더 끈끈해졌고, 저 역시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장인어른의 발명 투자에 이어 아내의 동생인 처남이 의대에 진학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흔쾌히 뒷바라지를 결심했습니다. 처남은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해 마침내 꿈에 그리던 의대에 합격했지만 등록금과 생활비가 큰 부담이 되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처남과 장인어른이 주저하며 나에게 부담을 줄까가 망설일 때 나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처남, 너의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 학비와 생활비는 내가 전부 맡을 테니 공부에만 집중해. 처남은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부담드리고 싶지 않은데. 라고 했지만 나는 그의 어깨를 다독이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의사가 되기만 하면 돼. 가족은 서로 돕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열심히 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매 학기 등록금과 교재비, 생활비를 지원하며 처남이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고마움의 마음을 담아 매번 좋은 성적표를 보여주며 나의 지원에 보답했고, 나는 그가 의대 생활에 잘 적응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처남이 차츰 의학 지식이 쌓여가고 학업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족이 함께 이룬 작은 기적에 대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의 발명품이 세상에 나오고 난 후 그 기술은 빠르게 주목을 받으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초기에는 작은 주문들로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큰 기업들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결국 장인어른의 발명품은 시장에서 필수적인 제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회사는 급격히 성장했고 우리는 예상치 못한 규모의 성공을 눈앞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장인어른과 나는 회의실에 앉아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깊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말을 꺼내셨습니다. 자위, 내 덕분에 이 일이 가능했어. 나는 그냥 내 발명에 매달려 있었을 뿐인데, 내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나는 손사래를 치며 겸손하게 아닙니다. 장인어른. 이 모든 것은 장인어른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장인어른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니다. 사위, 이제부터 이 회사의 실질적인 사장은 너라고 생각해라. 나는 내가 한 선택과 결정들을 믿는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을 위해 잘 이끌어줘. 장인어른의 진심 어린 감사와 믿음의 말에 나는 깊이 감동했고 한편으로는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그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성실하게 회사를 이끌어가야겠다고 다짐하며 장인어른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20년 동안 장인어른과 함께 회사를 키워오며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회사는 큰 성장을 거듭했고 우리 가정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으며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유대는 가족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은 늘 나를 믿고 응원해 주셨고 나는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장인어른께서 평소처럼 회사에 나와 일을 돌보시다가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끼셨습니다.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모셨지만 의사들은 안타깝게도 장인어른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믿기지 않는 현실에 잠시 말을 잃었고 곁에 있는 아내와 가족들도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장인어른의 빈자리가 주는 충격과 허전함은 너무도 컸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께서는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기에 나는 그가 없는 회사와 삶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장인어른의 손을 잡으며 속으로 조용히 감사와 다짐을 되새겼습니다. 장인어른, 지금까지 저를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 회사를 잘 지켜가겠습니다. 장례식 후 나는 장인어른이 남겨주신 가르침과 신뢰를 마음 깊이 새기며 회사를 더욱 단단하게 이끌어 나가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장인어른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소중한 추억이 되었고
그분의 유산을 지키는 것이 내 남은 삶의 사명임을 깨달으며 앞으로의 길을 다짐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신 후 장모님과 처남이 회사에 대해 의논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장모님은 내가 회사를 계속 이끌 것이라 생각했던 나와는 달리 갑작스러운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타위, 나는 이제 회사를 팔고 싶구나. 이젠 우리가 가진 것으로 편히 지낼 때가 됐다고 생각해. 장모님은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놀라며 장모님을 바라보았지만 이어 처남이 자신이 품고 있던 계획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사실 저도 예전부터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의료계에서 큰 뜻을 품으셨고, 저 역시 아버지의 뜻을 이어 대규모 종합병원을 세우고 싶습니다. 처남은 눈빛을 빛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를 팔아서 그 자금으로 병원을 세운다면 아버지도 기뻐하실 겁니다. 가족 모두에게 큰 유산이 될 거예요. 나는 처남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동안 장인어른과 함께 키워온 회사를 이렇게 떠나보내야 하는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장모님과 처남은 끊임없이 회사를 팔아 병원을 세우는 것이 가족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설득했지만 나는 장인어른께서 남긴 유산을 떠나보내는 일이 가볍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나는 깊은 고민에 빠져 그들의 제안과 장인어른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장모님과 처남의 강한 뜻을 따라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장인어른과 함께 쌓아온 회사였기에 쉽게 내릴 수 없는 결정이었지만 가족의 미래와 처남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매각한 자금은 처남의 큰 계획에 따라 대규모 종합병원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병원은 최첨단 시설과 의료 장비를 갖춘 곳으로 지어졌고 우리 가족이 이어갈 새로운 유산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처남은 나에게 병원의 이사 직책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형님, 병원도 단순한 의료시설이 아니잖아요. 경영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형님의 경험이 꼭 필요해요. 형님 없이는 이 병원이 제대로 돌아가기 어려울 겁니다. 라고 말하며 나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전했습니다. 이사로서 나는 병원의 재정과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의료 분야와 병원 운영에 대한 경험이 없어 부담도 느꼈지만 그동안 회사를 운영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의료진과 경영진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처남과 나는 병원 안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아 협력했고 장모님도 자주 병원에 오셔서 따뜻한 조언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병원은 지역 내에서도 명성이 높아졌고 환자들이 믿고 찾는 의료시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이 안정되고 점차 명성을 쌓아가던 중 처남의 태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나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회의나 병원 행사에서 나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회의를 마치고 병원 복도를 지나가다 처남과 몇몇 의사들이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 발길을 멈췄습니다. 처남은 웃으며 의사들에게 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병원 이사님이지만 원래 하수구 뚫는 일을 하셨다니까요. 사실 경영은 하시지만 병원의 흐름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는 마치 내가 병원의 수준을 떨어뜨린다는 듯한 말투로 비꼬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몇몇 의사들도 은근히 웃으며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종종 나를 회의에서 배제하거나 결정 사항을 나에게 알리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내 자리도 점차 외딴 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이 모인 자리에서 그가 일부러 나를 무시하거나 하수구 일도 열심히 하셨던 분이니 병원의 시설 문제는 맡겨도 될 거예요. 라는 식의 말을 내뱉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나는 그런 순간마다 참을 수밖에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점점 씁쓸함이 쌓여갔습니다. 가족을 위해 선택했던 길이었지만 점점 내가 병원에서 외면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장인어른의 뜻을 기리기 위해 함께하고자 했던 병원이 이제는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주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결국 처남을 찾아가 그동안 쌓였던 마음을 터뜨렸습니다. 도대체 왜 나를 무시하고 배제하는 거야? 너를 의사 만든다고 잠도 안 자고 일해왔었어. 그리고 이 병원을 세우기 위해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잊은 거야?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처남은 나를 보며 피곤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비아냥거리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형님, 아직도 그걸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병원은 이제 제 영역입니다. 형님은 하수구나 뚫던 시절에 멈춰 있는 것 같네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은 나는 할 말을 잃었지만 처남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님은 이제 돈도 충분히 벌었고 병원 일에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손 털고 남은 여생이나 즐기세요. 골프 치고 해외여행도 가고 돈도 펑펑 쓰면서 여유롭게 사세요. 병원은 제게 맡기고 형님은 그냥 편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그의 차가운 태도에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나는 우리가 함께했던 노력과 신뢰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에 참담한 기분이 들었고 처남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깊은 경멸에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처남과의 갈등 끝에 나는 장모님과 아내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회사를 지키기 위해 애써온 것처럼 이번에도 가족의 지지를 기대하며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아내나 지금 병원에서 처남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처남이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고 병원 운영에서 나를 점점 배제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장모님은 잠시 나를 바라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다위, 나는 내가 많이 도와준 거 알아. 그런데 이젠 좀 내려놓는 것도 괜찮지 않겠니? 병원은 어쨌든 처남이 이끌어갈 곳이잖니. 내가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 없어. 그냥 이제는 편하게 살아도 돼. 놀라움과 실망 속에 아내를 바라보자 아내조차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여보, 나도 오빠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해.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 이제는 우리도 조금 여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 오빠가 병원을 잘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믿고 맡겨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마치 혼자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노력한 세월과 희생이 이렇게 가볍게 무시되는 것에 깊은 상실감이 몰려왔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저녁 늦게까지 남아 결산 자료를 검토하던 중 복도에서 아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조용히 걸음을 옮기자 아내가 병원의 부원장과 함께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둘은 너무나도 가까이 서 있었고 아내는 부드럽게 웃으며 부원장의 팔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무언가 속삭이는 듯한 모습이었고 그 친밀한 분위기는 단순한 동료 사이의 관계를 넘어선 것이 분명했습니다.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과 함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나를 무시하고 처남과 뜻을 맞추어 나를 병원에서 배제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가 하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내는 부원장과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고 그 모습은 내가 기억하는 아내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내 노력이 이렇게 배신당하는 것 같아 서늘한 배신감과 참담한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처남과 아내, 그리고 장모님까지 나를 배제하며 무시하는 상황에 분노와 상실감이 가득 찬 나는 결국 장인어른이 살아계실 때 작성해 주셨던 차용증을 꺼냈습니다. 그 차용증은 장인어른께서 혹시 모를 미래의 상황을 대비해 내가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려워질 때를 염려해 남겨두신 것이었습니다. 차용증에는 장인어른의 꼼꼼한 필체로 예? 이 돈은 내가 사업 초기 사위에게 차용한 금액이다. 사업이 성장한 뒤 충분히 갚지 못했으니 언젠가 갚아야 한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그동안의 내 헌신과 희생을 고맙게 여기셨고
혹시라도 내가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나는 차용증을 손에 쥐고 깊은 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인어른과 함께 쌓아온 회사와 가족을 위해 애썼던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줄 유일한 증거가 바로 이 차용증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의 믿음과 배려를 되새기며 나는 이 차용증을 통해 가족에게 내 존재와 노력의 가치를 다시 한번 알리고 그들이 내게 가했던 부당한 대우에 맞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작성해 주신 차용증을 꺼내고 나서 당시의 법정 최고이자가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의 법정 최고이자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높았고 이자를 더한 금액은 시간이 흐르며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차용증에 적힌 원금 자체도 큰 금액이었지만 몇십 년에 걸친 이자율을 적용하니 금액은 가히 천문학적이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남겨둔 이 차용증이 이제는 나에게 그들의 무시와 배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다가왔습니다. 이 차용증을 바탕으로 가족에게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리고 내 위치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는 장인어른께서 남겨주신 차용증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차용증을 본 장모님과 처남 그리고 아내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차용증에 명시된 금액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가족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장모님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눈시울이 붉어졌고 처남은 입술을 무르며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오만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내 앞에 다가와 조용히 읍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그들의 태도에 이미 마음이 식어버린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빌고 매달리는 모습에 흔들릴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동안의 상처와 배신을 뒤로하고 이혼을 결심했고 법적으로 차용증에 적힌 금액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 후 나는 내가 이룬 재산과 함께 여유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유롭게 내 삶을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헌신과 희생을 넘어 진정한 자유를 되찾았다는 만족감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하늘에서 보고 계신 장인어른, 당신은 내 아버셨습니다. 가족들이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었지만 규모만 작아졌을 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아버지,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났습니다.